네,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지는 걸까요? 서울 주택 평균 매매 가격 10억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강남 등 주거 선호 지역 아파트값 상승세가 전체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는 거죠. 7월부터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앞두고 미리 집을 사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데 대선 이후에는 집값이 어디로 향할지 김학렬 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연구소 소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집값이 지금 좀 보합인 줄 알았는데 강남 지역 집값이 많이 오릅니까? 서울 주택 평균 매매 가격 10억이 넘었고 강남은 30억 시대. 토지거래 허가제 확대 재지정됐는데 왜 그 지역 집값은 이렇게 계속 오르죠? 실질적으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작년에도 있었는데 작년에도 계속 오르곤 있었고요. 다만 이제 해제를 했을 한 달 동안은 거래량이 증가했을 뿐이고 그래요? 해제 여부, 뭐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미미하게 계속 시세가 오르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실질적으로 지금은 투자 수요가 들어오는 시장이 아니었었거든요. 예. 지난 2, 3년 동안 이사를 못했던 수요들이 결국은 이제 집값이 올라가는 것들 보면서 조금 더 심리가 조급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비싼 것들을 알지만 이사를 꼭 해야 되는 수요들이 상급 입주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또 하반기 때 있을 뭐 대선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집값이 떨어질 이유보다는 뭐 미미하지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지금 의사결정을 해서 이사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선 이후 집값을 조금 오를 것이다. 오늘 한국은행 이 소비자 심리지수 조사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도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오를 것이다 보는 사람이 조금 많게 나왔더라고요. 정확하게 뭐 가격을 예측한 건 아닌데 심리가 조금 그렇게 기울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모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뭐 전문가들 의견은 다 공통적이고요. 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왜 오를 것이냐라고 예상을 하게 되냐면요. 일단은 아마 오늘이나 내일 이제 금리 발표를 하잖아요. 거의 뭐 목요일 날 한국은행 예. 금통위에서. 그래서 거의 네. 99% 인하한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후에 또 한두 번은 더 인하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가상금리가 조금 붙는다 하더라도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금리 인하 분위기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공급 이슈인데 예. 6월 달, 5월 달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 물량이 조금 많습니다. 입주 물량이. 그 이후부터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2025년도 하반기 그리고 2026년도는 올해보다 거의 절반 수준으로 입주 물량이 줄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인하와 공급이 줄게 되면은 주택이 하락하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일반인들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 6월은 공급이 늘었지만 그 이후에는 공급이 줄어든다. 그런 말씀해 주셨고요. 그동안에 얼죽신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얼어 죽어도 신축으로 간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게 이제 좀 재건축 단지로 좀 옮겨간다. 뭐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신축 아파트에 다 살고 싶어 하는데 신축 공급이 적다 보니까 경쟁률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신축 입주권이라고 분양권이라고 하는데 분양권이 거래될 쯤이면 피가 상당히 붙어 있거든요. 이미 입주한 다음에는 더 비싸지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찾다 보니까 이 분양하기 직전 단계에 결국은 이제 입주권이라고 하는데 조합원의 권리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고요. 예. 아마 이제 공급 부족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한 이슈는 더 관심들이나 호감도는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공급 부족 문제. 네. 공급하니까 그동안 이제 재건축 활성화, 재건축을 좀 촉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었는데 일기 신도시 대표적인 곳 분당이잖아요. 지금 선도지구가 지정이 돼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주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이주 지원 주택 계획이 조금 좌초됐다.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좀 뭐 빨간불이 켜졌다 그러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원래 계획이 꼼꼼하지도 않았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대만 했던 거였었거든요. 이주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대규모 이주가 예정되어 있을 때 마침 주변에 택지를 개발할 여지가 있으면은 거기에 이주자를 좀 한시적으로 옮겨 놓을 만한 주택들을 마련한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성남 원도심이라고 하는데 중원구랑 수정구랑 대규모 개발할 때 마침 판교 신도시를 개발한 시점과 맞물렸어요. 그때 이주 주택들을 만들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마치 뭐 중원구 수정구를 위해서 이주 주택을 만든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우연히 그냥 일정이 맞았었던 것뿐이거든요. 근데 지금 분당 신도시가 세계 선도지구만 하더라도 거의 5천에서 10,000세대 정도 가까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들이 이사를 갈 때 한시적으로라도 이사 갈 주택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서울에서는 이주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이 늘 있는데도 그냥 그거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한시적으로 이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 전세 가격이 오릅니다. 아마 지금 이제 과천이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5단지, 6단지, 뭐 10단지 이런 단지들이 지금 이주를 할 거거든요. 한시적으로 오르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데 이것들이 영원히 올라가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이주 시기만 올랐다가 그다음 이제 그 2년 후나 4년 후에 다시 입주를 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신규 아파트 입주할 때는 또 가격이 또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히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주 주택 때문에 재건축을 늦춘다라기보다는 재건축을 빨리 해서 신규 아파트를 빨리 만들어서 빨리 새 아파트로 입주시키는 것이 부동산 정책적으로도 사회 안정적으로도 더 좋은 정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주 지원 주택 마련이 뭐 공공주택이니까 주변에 주민들이 좀 반대를 한 것 같은데 네.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지면 안 되고 오히려 뭐 그냥 이주를 자연스럽게 해도 된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뭐 한시적으로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이거 반복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새 아파트를 빨리 만들어서 입주시키는 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죽신에서 재건축 수요, 재건축으로 상당히 수요가 이제 늘어난다고 관련해서 서울 목동 집값이 상당히 주목을 끌고 있다네요, 요즘에. 거기는 계속 토지로 묶여 있는데 거래가 주는 게 아니라 최근에 굉장히 늘어나면서 가격이 오른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래량만 보면은 작년보다 한 3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3배나? 근데 이제 3배라고 하더라도 거래량이 많은 단지는 아니고요.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 거래하고 묶여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입주를 해야 되거든요. 전세를 까고 끼고 할 수는 사는 없죠. 전세 매입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꼭 이사를 가고 재건축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수요층만 들어오고 있는데 목동이 다른 재건축 단지랑 비교했을 때 사업성이 월등히 높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예전에 이제 저층 주공 아파트들 재건축할 때는 추가 분담금이 하나도 안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저층 주공 아파트 재건축은 이제 반포 주공 1단지로 끝이에요. 중층 재건축부터는 추가 분담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업성을 따질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 단지가 될 것 같아요. 추가 분담금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목동 아파트이고 최근에 와서 실질적으로 단계가 좀 빨라지고 있거든요. 목동 6단지가 제일 빠른데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그 추진위하고 조합 설립 인가를 한꺼번에 끝냈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것들이거든요. 예. 그 기간만 거의 한 3년 이상 앞당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들을 느꼈고 그래서 좀 더 늦게 되면 시세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차피 들어갈 거면은 빨리 들어가자라고 하는 좀 심리적인 그런 면들이 생겼던 것 같고요. 6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단지 중에서도 신속 통합 기획으로 6단지 속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목동은 사업성도 좋고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서울의 요지에 입지 좋은 곳에 새 아파트가 집단적으로 들어가는 곳은 목동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수요들, 그러니까 이런 공급들을 노리는 수요층들이 지금 단기간 많이 몰리고 있고 아마 요 목동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토어제니까 갭 투자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수요만으로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게 한계가 있을 텐데 이 과도하게 좀 혹시 오르지 않나 하는 이렇게 좀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서 네. 이 상승세 좀 수요는 좀 더 근데 더 계속될 것 같다.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목동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요 여의도를 역전할 수는 없고요. 여의도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 강남을 역전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 넘볼 수 없는 상한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걱정은 연예인 걱정, 국회의원 걱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만간 곧이죠. 오는 7월입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이 되는데 이제 대출 한도가 상당히 꽤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미리 사려는 분, 수요자들도 많이 움직이고 또 공급하는 회사들도 건설 회사들도 미리 좀 공급을 하고 뭔가 시장이 굉장히 분주한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DSR이 7월 달부터 이제 실시가 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것이 이제 영향을 주는 지역과 주지 않는 지역들이 나타날 텐데요. 예.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의 연봉 소득자라고 하면은 적게는 1,500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가 줄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줄기 전에 내가 대출을 풀로 활용할 수 있을 때 미리 사두려고 하는 수요들이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고가 지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 한 채에 뭐 20억, 30억, 40억 가는 거기는 뭐 1,500만 원이나 5천만 원 정도 준다 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5천만 원 전후로 줄었을 때
상품 수준을 낮추거나 아니면 평형대를 낮추거나 입지를 바꿔야 되는 입지들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금액대로 보시게 되면요. 예. 한 6억 원 전후 아파트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것처럼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12억 원, 15억 원 이상들은 영향이 좀 미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6억 원에서 9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들이 많은 지역들은 서울 외곽 지역들, 또 경기도 중하위권 지역들, 그리고 지방은 다 해당되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가 잡고 싶어하는 강남권 용산구 혹은 서울의 경기도의 상급지 같은 경우는 영향력이 미미할 것 같고요. 오히려 보호해줘야 될 서민층이 많은 아파트 지역들이 피해를 볼 것 같아서 저는 좀 이 대책이 과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위해서 나온 정책인지 그냥 아니면 정부가 고가 평가 잘 받기 위해서 그냥 가계 대출을 줄이려고 나온 정책인지 좀 헷갈릴 정도로 평가를 좀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 가격대별로 지역별로 스트레스 3단계 스트레스 DR 적용이 다르다. 정부는 이제 늘어나는 가계 대출을 좀 줄여서 이게 상당히 금융 불안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게 워낙에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집값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아마 아주 미세하게 세밀하게 깊이 있게 연구는 좀 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 대책이 나온 어떻게 보면은 그 이유가 발표한 이유가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지금 비싼 주택들만 더 비싸지는데 여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좀 당장 이사를 가야 되는 서민층들만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예, 네. 그런 생각입니다. 이 3단계 스트레스 DR이 이제 시행이 되면 실제 대출이 줄어들면 집값에 조금 안정 효과가 뭐 별로 없을까요? 그러면 이 상급지에는 거의 없다고. 상급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거주 수요자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5천만 원 주는 거 가지고는 큰 영향은 없고요. 5천만 원 영향을 받는 층들은 중하위권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가뜩이나 집이 안 팔리고 있는데 더 안 팔릴 것 같아서 부담이 가중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집을 팔아야지 이사를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더 안 팔릴 가능성이 높겠죠. 네, 이 3단계 스트레스 DSR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중요한 제도인데 이게 부동산 시장의 지역별로 또 등급별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주 면밀한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세제도 관련해서 오늘부터 바뀌는 게 하나 있네요.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에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집주인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비 계약자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예. 본 계약을 하기 전에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주인의 이력을 좀 따져보는 것들이죠. 예. 예를 들어서 주택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임차를 준 주택들의 그 보증 보험을 가입했는지, 가입했다고 하면은 몇 개를 가입했는지, 그리고 사고 이력이라고 하는데 보증금을 주지 않아서 허그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이렇게 대행해서 갚아준 적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해 보는 예, 그런 이제 조회할 수 있는 예. 이제 그런 이제 것들인데 예. 실질적으로 이제 이것이 전세 사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좀 갸우뚱한 느낌이 있습니다. 전세 사기 좀 도움이 네. 되라고 지금 정부가 이 제도를 만들긴 한 거죠. 네네. 그런데 조금 의구심도 좀 있어요. 이건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되게 잘 만드신 것 같긴 한데, 요게, 예, 이제 현장과 매칭을 해봤는지가 좀 의문스러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전세 사기범을 잡기 위해서는 본인이 전세 사기범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보통 전세 사기범들은 대규모로 임차를 주잖아요. 예. 절대로 이렇게 이력이 안 좋은 사람들을 바지 사장으로 내놓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그래요? 정말 뭐라 그럴까요? 재산상의 문제도 없고, 그러니까 부자란 얘기가 아니라 뭐 신용도 문제가 없고, 그냥 돈도 없고 이런 사람들, 그럼 거의 무잖아요. 이것으로 이번에 이제 만든 제도로 검증을 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경제력이 얼만큼 있는지, 소득이 얼만큼 있는지, 빚이 얼만큼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예, 이런 것들도 있고 검증을 못한다는 말씀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전세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바지 사장을 내세우잖아요. 그 경우에 이렇게 하자가 많은 사람들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거는 검증이 불가능하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 만들 때 아마 계속 압력이 들어갔잖아요. 전세 사기범을 받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내놓으라. 예. 그래서 이제 그 대책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논리로 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정말 전세 사기범을 네, 잡을 잡기 수 위해서는 뭐 있느냐. 부족하고요. 이건 누굴 잡게 돼 있냐면요. 저희 부모님들 같은 경우가 가끔 세입자를 내보내고 세입자를 맞추는데
시기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돈을 쌓아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며칠 정도 미룰 수 있거든요. 그때 세입자가 급하니까 이제 허그에 신청을 했다가 허그에서 받아서 나중에 이제 대환을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 부모님들은 범죄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정을 밀렸을 뿐이죠. 네. 이런 이력만 남게 됐어요. 아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것도 좀 돈 없는 임대인들 있죠. 네. 이거 전세를 받아야지 다음 전세를 내줄 수 있는. 또한 또 부작용이 그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그 시장도 존재가 돼야 되는데 예. 그분들이 다시는 나 이거 전세 안 줄 거야, 월세 안 줄 거야. 그러실 것 같아가지고 예. 살짝 걱정이 됩니다. 실무자 네. 입장에서. 네. 그러네요.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그러는데 세입자가 여튼 알려면 이게 뭐 허그에 직접 가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공인 중개사가 네. 이분은 예비 계약자라고 해서 확인증을 써줄 겁니다. 확인증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직접 가서 신청해서 받는 경우가 있고요. 네. 아직까지 앱이 개발되진 않았는데 6월 23일 날 예. 전세 안전 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래요. 그게 아. 이제 앱이 이제 발표가 되면은 예. 온라인으로 핸드폰으로도 이게 좀 검색이 가능하다. 예,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6월 3일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어떤 정부가 출범할지 주목이 되는데 뭔가 지금 집값을 안정시키는 방법,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그러면 시간이 걸릴 텐데 어떤 정부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공공 세미나도 많이 가고 정책 아이디어를 달라고 그런 이제 회의도 많이 참석을 해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부 담당자 분들의 고충을 너무 잘 알겠습니다. 위에서는 계속 대안을 만들려고 하고 실무자들은 답이 없거든요. 예. 결국 선택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수요를 억제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공급이 충분히 될 때까지. 그러면 수요를 억제하는 것까지는 제가 공감은 못하지만 이해는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공급을 빨리 하려고 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수요만 억제하면 끝나요. 그럼 수요를 억제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은 이렇게 뻥튀기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움츠렸다 뛰니까 더 많이 올라가요. 그럼 많이 올라가게 되면요. 시장이라고 하는 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 판단되면 쓰거든요. 예. 그때 이분들은 본인이 주제가 먹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들은 거의 한 3년, 4년 후의 일이거든요. 이미 충분히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미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럼 또 공급에 또 안일해져요. 그럼 또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이 악순환이 지금 20년째 반복되고 있거든요. 예. 이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둘 다 반성을 해야 되는데 예. 시장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상관없이 공급은 계속 지속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공급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들은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수요 억제는 예. 하지 않는 게 좋다. 네. 수요 억제에서 한 번이라도 정책이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시기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수요 억제책 중에서 저는 가장 효과 있었던 정책은 노태우 대통령 때 200만 원 공급이었었거든요. 200만 원 그거는 수요 억제가 아니라 공급으로 그냥 눌러버린 것들인데 실질적으로 노무현 대통령도 굉장히 강한 규제 정책을 했었고요. 세금 뭐 여러 가지 있었죠. 그때 평당 1,000만 원짜리 서울시장을 2천만 원 시장으로 만들었어요. 규제 내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규제를 많이 했잖아요. 네. 평당 2천만 원짜리 시장을 평당 4천만 원짜리 시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규제를 강화했을 때만 공교롭게 또 2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다시 한번 이 수요 억제 정책의 효용성에 대해서 판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이제 그거 상관없이 오르던 내리던 공급은 꾸준히 하자. 새 아파트로 계속 바꿔주자라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정부가 들어서는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지속적인 공급 그리고 섣부른 수요 억제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